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그래서요, 원래 오늘 선생님이 정말 20년간 그 언론인 생활을 하셨는데, 그 생활 하시면서 접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친일 연구가로서 이 임종욱 선생님이 계보를 이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예. 방송인으로서 여전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친일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주제였어요. 해보시죠. 예, 네. 서서히, 예. 어쨌든 정말 이 약간 흰머리가 쇽쇽쇽쇽 나신 신사분이 눈에 하트를 밝히고 열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는 무시무시한 우리 친일 언론의 세계로 또 혈압이 오르는 우리 또 친일파들의 행적을 되짚어봐야죠. 언론 중에서 친일한 언론, 즉 친일한 매체 또는 그에 종사한 언론인. 그쵸? 뭐 포괄적으로 친일이죠. 일제 때 이제 친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친일은 한 100년밖에 더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결국 나라를 주권을 빼앗겨서 식민지 노예가 될 때 그 초입에서부터 해방될 때까지, 또 혹자는 현대에 들어서는 심판 친일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제2의 또 친일 언론 매체를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좀 해방 전까지 얘기를 좀 주로 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친일 언론의 등장은 우리 역사에서 친일 배족사와 같이 때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친일파들이 초기에 등장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이럴 때 이제 친일 신문들을 창간했거나 주도했고, 또 그리고 그 매체 속에서 뭐 또 나발 부른 사람들이 결국 또 친일 언론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을사늑의 그 이듬해 일전에서 만든 국민신보,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친일파 이용구가 사장을 하면서 이끌었고요. 또 다시 그 이듬해 1907년 이인직,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이인직이 당시 재정난을 겪었던 만세보라는 신문을 인수해서 대한신문으로 바꿔가지고 이완용도 후원을 했네요. 그렇죠. 이완용 후원을 했는데, 결국 이 만세보를 인수해서 대한신문으로 재창간한 것이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무렵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국민신보, 대한신문을 대표적인 친일신문이라 들 수 있죠. 1910년 이제 우리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해서, 그때가 이제 통감할 때는 대한제국이 명목상으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이제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 때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제 이 나라는 없어졌죠. 사실 언론에 있어서 저희도 뭐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으로서 교과서에는 그냥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민족지였다. 뭐 3.1 만세운동을 위해서 막 폐간되었었다. 뭐 일장기 말살 사건, 뭐 이렇게 되게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권이 상실될 초기부터 완전히 상실된 그 시기에 우리 언론 가운데는 한국인이 만든 매체 중에서도 친일 언론이 분명히 있었고, 친일 언론인이 있었고, 특히 민족주의 논쟁을 벌이며 추태를 부린 이런 조선동아가 1937년 중일전쟁 그 이후 정도의 시점부터는 1940년 8월 10일 문 닫을 때까지 적어도 한 3년 정도에서는 완벽한 친일 매체였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특히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사실은 그 앞서서 먼저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에서 먼저 했죠. 근데 그거는 안 들켰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들킨 죄하고 안 들킨 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동아조선이 물론 그 20년에 창간돼서 40년 폐간 때까지 일제하에서 20년간 공로가 전혀 없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보면 그 일제에 의해 나라를 뺏겼을 때 대한매일신보가 대한자를 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매일신보가 남아 있는 상태였고, 예. 이 무단 통치 속에서 우리가 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속에서 문화 통치로의
이 수단을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언론 정책도 바꿔내고 이런 과정에서 한글 신문을 등장시켰던 것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 동아와 조선과 시사 신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정리하셨는데요. 보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 시사 신문 같은 경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조선과 일본의 동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정 친목회의 예종석에게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줬고, 줬죠. 예,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퇴사한 이상엽에게는 동아일보를 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일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친일단체 국민협회의 민원식에겐 이 시사신문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신문 허가 과정에서 이 정무총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이 신문을 발간하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조선인의 기분을 알고 조선인 사이에 어떤 공기가 흐르는가를 알기 위해 유익하다. 불을 떼는데 굴뚝이 없으면 솥이 과열된다고 해서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이 자신의 지배 체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한글 신문을 창간하게 했다라는 의도를 밝혔죠. 이 새끼들 저는 머리 막- 좋아. 근데 지금도 문화통치 막, 지금도 왜 한국의 그 주한 미 대사의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이 대부분 또 계속 검은 머리를 바뀌고 있잖아요. 예. 갑자기 그 머리가 이제 염색인 줄 알았네요. 아니, 검은 머리를 계속 바뀌고 있고 이것 또한 이제 한국인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뭔가 이 정서를 잘 알고 정서에 부합되기가 아니라 잘 알아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에서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과정이 어떻게까지 왔냐면 김종훈이라는 미국인을 한국의 장관으로 만드는 것까지 오게 된 건데 FTA 때 잘 활용했죠. 이때도 이제 이런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이 3대 민간지를 창간하고 여기에 사람을 심는 과정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완벽한 배운 거야. 의도성이 있었네요. 예, 친일 신문으로서 완벽한 그러니까 의도성과 아까 진님이 개략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좋은 부분 하지는 않겠지만요. 1910년에 이제 조선 병탄 때 말씀하신 대한매일신보가 대안이 떨어져 나가고 매일신보로 제호가 바뀌면서 총독부 기간지로 하나 되고 난 뒤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신문이 없는 거예요. 1920년 19년 3일 만세 그까지는 3일 만세 그 건물에는 지하 신문들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 말씀 우리 같은 예. 방송인가요? 인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또 되게 그랬지만 그야말로 가리방으로 긁는다고 하죠. 네. 네. 손으로 쓴 이런 지하 신문들이 있는데 이제 문화 통치 일환으로 조선 민중들에게 민간지를 허용한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래서 조선인의 언로를 열어준다.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지하 신문으로 나돌던 이런 여론을 양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색은 내고 한편으로는 실속은 챙기고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오히려 검열에는 용이해지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동아들이 들어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검열에 걸려가지고 뭐 정관도 되고 또는 뭐 삭제도 되고 또는 배포 금지도 당하고 어쨌든 그런 예가 또 분명히 많이 있었죠. 저는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아무리 한때 뭘 좀 삭제를 하고 검열에 좀 걸리고 막 이랬지만 나중에 그것도 안 하면 신문이야 그 당시에 신경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명확한 친일신문으로서의 이런 게 있잖아요. 있고 근데 말고요. 해동부터 증거가 그렇죠.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갖고도 너무 많아. 둘이서 민족지 논쟁을 하고 자빠진 거 있잖아요. 80년대. 나중에 놈들 같아. 80년대. 80년대 아니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국으로 입 다물고 있고 반성문이나 먼저 마치 쓰지. 뭐 이완용과 서정주가 나와가지고 누가 더 애국적인가를 다루는. 민족기 논쟁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언제쯤이었더라 조금 희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좀 요약해 드릴게요. 1985년입니다. 1985년 동아조선이 1920년에 창간됐으니까 네. 창간 65주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3월 5일 창간이고 동아일보는 4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85년 4월 1일 날 동아일보가 창간 65년을 맞는 특집 기사에서 동아조선의 창간 과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조선일보는 실업은 상업이란 뜻입니다. 예. 실업자가 아니라 실업신문을 위장한 친일신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아일보는 민족주의를 표방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가 조선을 두고 실업신문으로 위장된 친일신문이다. 이게 뭐냐면은, 조선일보의 창간을 주도한 예종석이 친일 경제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간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 뭐 친일단체에서 만든 신문 아니냐. 그래, 조선일보 너희는 친일신문이다. 이렇게 먼저 동아가 공격을 한 거죠.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아가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조선이 너네는 박용호가 사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선 귀족교 회장. 조선이 근데 그걸 바로 받지 않았어요. 4월 14일자 그 며칠 뒤에 선우희 당시 조선일보 논술고문이 동아일보에 싸워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싸움을 중단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칼럼으로 했는데 동아에서는 그 사람이 옳은 말 했네. 동아에서는 이거 뭐 보이는 장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관 뭐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에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조선일보에서 방금 우리 진님 얘기처럼 그러면 너희들은 일마 한일병탄 때 거기서 도움 주고 후작 자기를 받은 박영호가 너가 동아일보 초대 사장 아니냐? 너네 뭐 친일 귀족의 신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거든. 진짜 꼴값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방 맞고 나니까 동아도 이거는 또 치명타예요. 초대 사장이 박영호란 말입니다. 네. 박영호는 철종의 사위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나중에 일제로부터 후작 자기를 받았어요. 이완용, 그 다음에 이 박영호, 또 그 다음에 이혜영 몇 사람 정도가 이제 그 후작을 받았으니 동아로서도 치명타인 거예요. 결국 좋다 그만하자 서로 거물입에 가서 거둬들였는데 이게 바로 민족진 논쟁인데 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참 무슨 아주 꼴값을 아주 뭐 똥을 쌌네요. 도찐 개찐이라고 하죠. 도찐 개찐 50보 100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50보 100보입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 중일전쟁에 들어서면서 그나마 가끔가다 검열에 걸리고 정간도 당하고 이러면서의 우여곡절,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훗날 우리는 그래도 민족지였어라고 주장했던 이런 가끔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어떠한 이렇게 역할들을 했었나라고 보면 일단 일본 전쟁의 성격과 목적에 대단히 해설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옹호하는 작업들을 일단 펼치는 거죠. 이런 작업과 지금의 신문들과 비슷하군요. 예. 두 번째는 이 조선을 병탄기지화 정책하고 그러려면 내선 일체화 작업들을 해야 왔었던 거잖아요. 이러면서 한국 신민화 정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 논조와 논설, 사설 이런 것들 열심히 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조선과 동아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되죠. 매일신보, 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 참고로 총독부 기간지는 3개가 있습니다. 네. 매일신보는 한글판입니다. 네. 그 경성일보라고 하는 것은 일어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프레스. 서울프레스 말씀하시는 거는 역자 신문입니다. 이 3개가 그러니까 총독부가 꼼꼼해 이 새끼들 언제나 꼼꼼해. 총독부가 이 3가지 언어로 된 이런 그 기간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민지 씨가 쓴 아주 참 역작입니다. 일제와 민족 언론사론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신문 제호를 가려놓으면 이미 그 논조에서는 어느 것이 민족지고 어느 것이 총독부 기관지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게 되었고 2천만 신민 아시죠? 네. 한국 시민할 때 신민의 애국 충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 상호 경쟁적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니까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하고 동아조선이 친일과 관련해서 서로 상호 경쟁적이다. 이미 그러니까 제호를 덮어놓으면은 신문 제호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여기 제호를 가려놓으면은 한글판이니까 셋 다 이게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매일신보인지 구분이 안 갔다 그러면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근데 앵무새죠. 난 너무 근데 분한 게 이렇게 그 의도가 뻔한데도 사람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또 감정과 이런 동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언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또 먹힌단 말이야. 그 당시에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조선 총독부가 당시 이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도 잘 봐야 되죠. 예. 그들이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친일을 했었던가 네. 보면은 이 총독부 검열 당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당국의 지도에 의해 점차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일의 시사의 보도 기사에 있어서도 각지 공어 대개 비교적 적절 정확 진면목으로 게재하였음을 인정한다. 올 이렇게 A 평가했어요. 올 A라고 보내 올 A. 만족스럽네, 그죠? 예. 그 이후에는 그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과 전쟁 동원 정책에 대해서 아까 이제 썼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평가를 총독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국의 방침에 순응하고 반도에서 내선일체 10만 일여 총우의 결속을 촉진하여 신동아 건설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진격하는 논조로서 민중 지도에 공헌하였다. 에이플. 흑 에이플이 됐어요. 예. 아유,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봅시다. 경무국 도서과에서 영국 도서관 예. 검열하는 곳입니다. 예, 한국신문과 춘판물 검열을 담당했던 예. 곳에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나는 언문신문 지면 개선 변화의 완벽을 보려면 상당히 장관 세월이 필요하겠다고 예단했으나 겨우 1년 동안에 내 예상이 완전히 끝났다. 초속도전, 그것은 속도전. 부끄러우면서도 진실로 기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완전 뭐 에이 뭐 툭불이 아니, 완전히 하도 빨아줘가지고 일본에서도 부끄러웠다는 거잖아. 아 우리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예. 씨발 얘네 존나 잘하네 이런 거잖아. 아까 그 기감이 됐구만 기감이 됐어. 읽으신 아니에요 내용 중에 언론이 하나. 진짜. 신만 일은 오자입니다. 선만 일이요. 예. 이 선은 조선, 만은 만주입니다. 네. 일여 하나로 같아진다. 예. 네. 선만 일이요. 제 프린터가 안 좋습니다. 그 상태가 안 예. 좋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프리출렉에서 제가 페북 에디미 소개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조선일보 옛날 사옥입니다. 네. 아. 지금은 일민미술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보신 적 있죠? 익숙한 예. 건물이죠? 네네. 오래된 건물. 그 바로 예, 소라탑 바로 예. 옆에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내선일체. 아. 제 페북에 오시면 정말 선명하네요. 오리지널 보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면 보도보국. 예. 이제 보도에서 보국한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 보도보국. 이렇게 뭐 뭐 이거- 증거가 뭐라 할 거예요? 있는데 예. 내선일체 내선일체 걸어놓고 보도 했단 말이야. 보고. 또 이러겠지. 그 시대는 안 걸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난 또 말하지. 그럼 씨발 독립운동가들은 다 머리에 총 맞아서 독립운동했냐. 그 아까 제님 얘기처럼 그 일제 아니 뭐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일제 때 동아조선이 들어 정간 또는 뭐 그다음에 발매 삭제. 금지, 삭제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액면 순수하게 다 볼 수 없어요. 특히 두 신문 중에는 조선이 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이 그 당시 사세로 본다면은 동아한테 밀렸습니다. 조선이 독자들한테 민족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과시한다 할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정간거리를 당국한테 좀 걸릴 거리를 들어들어 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걸 또 밝힌 논문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제멋대로 그냥 주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 중에서는 또 그런 시기를 틈타서 그런 것들을 만든 내용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정간도 그야말로 뭐 한말에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순수 항일 애국지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자기적인 쉽게 말하면 좀 이래 의도된 정간 이런 것들 일부러 유도하고 했어요. 언플. 예,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이 뭐 다 확인돼 있어요. 확인돼 그 있고. 논쟁 중 하나가 40년도에 폐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폐간 당한 것도 민족지로서 폐간 당했다 이런 논파를 하고 있는데 실상이 어떠한지도 얘기해 주시죠. 왜 폐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네. 그 당시에 40년 8월 10일 날 두 신문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미 총독부에서도 매일신보하고 똑같은 차이가 없는 저 신문들이 그 당시 특히 물자를 긴축하던 시절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이 같은 종이나 그 다음에 뭐 종이를 단순히 신문이 종이만으로 됩니까? 또 찍어야 되죠. 실어 날라야 되죠. 그러려면 기름 덜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이런
신문을 찍어내므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드는 여러 가지 물자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쟁 물자 총동원 체제에서 뭐라도 아껴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아이들 산에 보내서 솔방울 줍고 손에 그 소나무에 있는 그 송진 짜고 하던 시절인데 그거 가공해서 항공기 개 기름 기름을 모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있으니까. 이런 물자 절약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두 신문이 총독부로 써도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문을 유도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 두 신문도 우리는 뭐 강제 폐간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국책에 순응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른바 폐간사에서. 물론 총독부에서 두 신문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강제 폐간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 닫을 당시에 두 신문은 총독부로부터 윤정기 등 시설을 인수하는 대신에 동아는 총독부에서 50만 원, 조선은 80만 원 이런 돈을 쉽게 말하면 정부 국가로부터 총독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받았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억울할 것도 없어요. 당시 비행기가 군납기가 10만 원이었대요. 한 오. 대. 그런데 80만 원과 5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건 엄청난 배상금을 받았다라는 요새 소리죠. 우리 제특 이런 손해 거는 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라는 거. 제특 이런 거 한 대 몇 억씩 하죠? 예. 한 대. 그러니까 액수를 다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조선 동아에 있던 그 당시 한국인 기자들은 매일신보에서 예, 대거 본격적으로. 대충 들어가서 이제 원래 이 새끼들은 약간의 의리가 있어. 왜 안 그러면 안 붙어 있으니까. 그 이들한테도 이 보상금을 다 지급했어. 그러니까 그 이거를 수많은 기자들한테. 이거를 본 이 언론인들 다 알 거 아니야, 역사를. 이거를 본 언론인들이 지금 종편에 다 매달려 있는 거야. 어쨌든 손해날 거 없다. 계속 있으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어디든 등용된다. 윤창중처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사건 저는 만들어? 꼭 끝까지 그 어. 채널 A에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 패널로도 잘 나가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채널 A와 TV조선에 끝까지 붙어 있기를. 끝까지 예. 붙어 있어야 돼. 중간에 절대 뜨거나 어디 뭐 그만두면 안 돼. 잠적하거나 이러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길 바래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매특위. 조선 동아 매일신보 뭐 시사신문 뭐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언론인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또 언론인들 중에는 저희가 우리 지난번에 친일 문학인 편을 했는데 거기서 또 겹쳐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영순 네. 기자도 제가 작가 기자 남영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듯이 네네. 기자 중에는 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네. 일제시대 그 시대에도 그런 예가 많았고요. 요즘은 그런 예는 많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그 유학을 한 사람들이 언론 쪽이나 문학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근대 문학 자체가 급격하게 식민지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배운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적고 이랬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네, 언론과 문학을 함께하는 그런 작가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이인직이라든지 주요한이라든지 이광수라든지 다 뭐 최남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냥 문학에서도 많이 다루긴 다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부 또 언론 쪽에서 그거 다 쓰고 있었거든요. 문필가들이 네, 올바른 얘도 있는데 그죠? 네, 뭐 그럼요. 한영원 선생님이라든지. 자, 그러면 저 친일 언론인 중에서 최초의 친일 언론인을 한 사람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건대적 신문이 뭡니까? 아시는 분? 한성순보. 한성순보라고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이 한성순보는 처음에는 순보라는 것은 열을 순자니까 예. 네. 열흘에 한 번씩 나왔다고 해서 순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성주보로 바뀝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 네. 그래서 이 한성순보 혹자에 따라서는 한성순보를 신문으로 보느냐 또는 잡지로 보느냐 조금의 논쟁은 없지 않습니다. 잡지성 신문이에요. 사실은 보라는 게 붙으니까 이제 신문으로서의 기능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한성신보에서 일을 했던 기자 출신의 장박, 본명은 장박이고 장석주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친일 언론인 제1호로 흔히 분류됩니다. 또 그럴 만한 계기도 있고요. 이 사람은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도 굵직하고 아주 뭐 잘 풀렸어요. 세속적으로 본다면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만 이제 분류되는 반열이 매국노 반열에 들어서 그렇지. 뭐 그 본인이나 자기 아들까지 습작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뭐 그들로서는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 장박은 1849년 한북 경성에서 나가지고 이제 당시 한성순보를 발행하던 기관이 방문국입니다. 방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한성순보 창간에 참여하고 나중에 이게 주필까지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벼슬길로 갑니다. 법무암원,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죠. 법무부 가서 참의 거쳐서 협판, 차관까지 지내고 이른바 김홍집 내갑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얼미사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일본으로 다 망명합니다. 쫓겨갑니다. 또는 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다시 귀국해서 국내부 특진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다가 1910년 한일병탄 뒤에는 이제 뭐 남작 자기와 함께 매국공채 5만 원 이걸 받았는데요. 바로 이 장박이 이 1919년 3일 만세 그 당시에 당시 그때 총독은 데라우찌입니다. 데라우찌가 나중에 이제 3일 만세 그 뒤에 사이토 총독으로 바뀌죠. 네. 교체됐는데 데라우치 총독에게 무력 소탕론이라는 것을 써서 건의하는데 그 한 대목을 이 글을 읽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독립운동가가 일본한테 쓴 글인 줄 알았어. 분님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한 대목을 좀. 예. 이게 일본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 3.1운동을. 예.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전황을 위해 죽으라. 힘으로써 굴복시키지 않으면 독립소요가 일어날 경우 그 기세는 반드시 관리를 살해하고 관청을 불략하면서 일본인 농산공익을 습격 살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즉 총독은 입으로 타이름이 옳겠습니까? 병력으로 무찌름이 옳겠습니까? 반드시 힘으로 굴복시킨 연후라야 일시적 효과를 볼 것입니다. 다 잡아쳐 죽이라는 거야. 자기 그런데 민족을. 이승만은 여가 시간에 병법을 연마하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애들이야.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데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촛불 들고 막 이러거나 아니면 배우가 예전에 있다. 이제 뭐 사태가 일어날 전대협 것이다. 한총련 뭐 통일 무슨 뭐 행사하는데 막 이러 막 화염병 이런 거 사진 찍어갖고 발본 3권 1벌 100개 해야지 다신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막 하는 거랑 똑같은 논조죠. 과잉 충성이죠. 이게 방금 우리 분님이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조선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무력 소탕론. 일본 사람이 뭐 조선 총독한테나 일본 뭐 정부에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이거 한쪽에서는 3일 만세역으로 해서 붙잡혀 가서 두들겨 맞고 죽고 반병신 되는데 이걸 무력으로 소탕하라고 건의한 것이 이게 바로 친일 언론인 제1호 정말 역사 속에 사람입니다. 현재가 있다고 정말 지금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성순보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긍정적으로 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신문 자체는 우리 언론사에서 또 우리 건대기에서 새로운 신문명을 소개한 좋은 도구였죠. 나쁜 거 아닙니다. 한성순보. 그래서 한성순보를 거의 뭐 독립신문급으로 예. 많이 소개를 해요. 교과서에서는. 예, 그렇죠. 같이 사진을 뭐 실어놓는다거나 하는데 어쨌든 한성순보는 그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입김이 있었다. 내용면으로도. 저건 그 신문이라기보다는 그 신문에서 주필까지 했던 논조를 총책임졌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벼슬을 하면서 민족 반역자야, 민족 반역자. 예, 벼슬을 하고 나중에 한일 병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면서 자기도 받고 매국 공채도 받으면서 21년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중추원 고문을 했어요. 죽기 2년 전에 1919년에 우리 조선민족이 거국적으로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되는 이 3.1 만세여들을 무력으로 소탕하자 해라 라고 총독에 건의한 사람이 바로 장석주란 작자입니다. 자, 뭐 그 무렵에 또 활동했던 또 한 사람은 우리가 혈의 누라고 하는 뭐 흔히 신소설 이분도 최초의 작자로 신소설 유명한, 작가다 예. 이렇게 배워지는 이인직 국어에서 그 이인직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들었도 네. 뭐 적어도 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친일행적이 그래도 알려져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실만한 분들은 아는데 최초의 신소설 쓴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 학생이 이거는 여담인데 얼마나 똘똘한 질문을 했냐면 제가 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예. 근데 뭐 최초의 신소설은 이인직의 뭐 혈애누. 최초의 뭐는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다 예. 친일파잖아. 이광수 뭐 근대소설 최초의 근대소설에서 선생님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최초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대단히 똘똘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공부를 못하는 애예요. 근데 얘가 다른 사람이 먼저 썼을 수도 있는데 신소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근대소설이고 왜 저 사람은 근대소설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사실 내용도 이인직의 혈애누는 신소설적인 경향이 있지만 고전성이나 어떤 본건적인 거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친일파들만이 남아서 계속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직에 계속 올랐잖아요. 근현대 사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랑 친했던 아무래도 친분이 있었던 비슷한 경향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 속에 내세워준 것이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전혀 없지도 않아요. 말이 네, 그런데.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문학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거를 꼭 최초의 신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지도 않고 고대 소설보다 오히려 구성이나 이런 건 더 못하다 막 이렇게 또 평가하고 실제 한국 학계의 주류가 워낙에 이제 이런 동경 유학파로부터 쭉 시작되는 데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 추신일 작가편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인직은 사실은 이때 보면 문인 난 연놈들이 문학을 한다고 예전부터 사람들이 다 문학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언론계에 발딛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예. 보면은. 그래서 이인직 씨 같은 경우에도 동경 유학파잖아요. 대표적으로요. 예. 그리고 일본 육군성 통역관으로서 종군했어요. 네, 러일 전쟁 때. 때부터.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을사년 이전부터 일본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체화돼서 친일이 체화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일본 유학 갔다 와서 이완용 비서로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완용이 비서로 쭉 있었고 동경정치학교 은사였고 당시 통감부 외사국장인 고마스하고 이완용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을 연명을 해간 거죠. 예. 셔틀. 예. 한일합방에 기여한 공로로 450만 원이라는 거금의 장례비를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총독부에서 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26년에 사망했다고 해서 450만 원이라는 거금의 이게 장례비를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일반적으로 귀족 자기를 받을 때 뭐 이렇게 일본이 선물로 주는 돈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6만 뭐 이래요. 원, 예. 8만 원 이러거든요. 저도 아까 앞에 그 장석주가 남작 자기와 매국 공채로 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역할을 그러니까 이거 많이 얼마나 했으면 떡벌어진 450만 장면을 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등 보세요. 내용문에 조선일보랑 동아일보한테 80만 원, 50만 원을 줬다 그랬잖아요. 예, 보상을 줬다라고 했는데 그때랑 별 차이도 안 나거든. 그러니까요. 이거 26년이잖아요. 예. 그때보다 훨씬 앞인 거지. 예. 그런데 450만 원. 엄청나게 큰 완전 준 거예요.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다 도려내야 돼. 당사자가 죽는 마당에. 사실 이거는 한국 정서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상 감사패를 주지 대부분은.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이렇게 450만 원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으면 대단한 거지. 이거 대단한 엄청. 사람이에요. 그 소설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의병 활동을 강도 행위로 묘사한. 예, 은색의 네. 혈애누와 더불어서. 근데 진짜 재미없거든요. 혈애누도 그렇고 문장도 안 되고 은색에도 그렇고. 재미없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자, 그래서 장석주와 이인직 두 사람을 아주 우리 초기에 친일파 두 사람의 상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상징으로 두 사람 정도를 꼽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1910년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 일단 매일신보 나중에 1940년에 동아조선 문 닫고 난 뒤에 거기 기자들이 매일신보로 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매신하러 간다. 그러니까 매일신보를 줄여서 매신이다 그랬어요. 매신. 네. 약칭.
네. 근데 이제 그 매시는 자 그 매일 할 때 매자 그 또 그 새로운 신자인데 네. 내가 매시 날아갈 때 매시는 뭐냐면 팔매자 몸신자 네, 몸을 팔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의 마음에 이게 뭔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게 떳떳하고 뭐 이런 당당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쪽팔려 하면서 한 것이 나 매시 날아간다. 매일 신보에 간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당시를 살았던 원로 언론인의 회고담에 이제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아, 쪽팔리면 가지 말았어야지. 자, 초기에 그래서 이제 그 1910년대, 20년대 요 무렵에 아주 의식은 차치하고 언론 신문 만드는 일에 귀재로서 이상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뭐 이곳저곳 신문에 다니면서 초기에 동아조선 창간 무렵에 뭐 편집국장도 하고 뭐 부사장도 하고 또 자기가 신문을 지 혼자 만들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이상엽이라는 아주 사람인데 한국 언론사에서 이 사람 앞에 붙는 말은 늘 언론의 귀재라는 표현입니다. 이상엽. 이상엽이 결국은 이제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 부사장을 끝으로 물러났는데요. 결국 이게 매일신보에서 이런 고위직에 있었고 오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친일파 기자들을 양성했다는 그걸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런 이상엽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또 주요한 시인, 예, 주요한. 뭐 우리는 주요한 하면은 불놀이라는 시로 우리가 처음 주요한 사람을 만나죠, 되게 학교에서 그죠. 그래 뭐 멋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 막 태폐적 낭만주의 시상에 막. 근데 주요한은 이제 그 상해 유학 시절에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서 이제 출판부를 하면서 출판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언론계와 인연을 쌓았다가 귀국 후에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또 고위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주요한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다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네. 참고로 방학모가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아. 나중에 뒤에 가면 서춘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 전부 조선일보로 다 또 떼거리로 갑니다. 조선일보로. 정주에서. 근데 이 주요한은 언론인으로서의 면모도 있지만은 나중에 박흥식이 하던 화신산업 그게 전무로 갑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엄청 친했나봐, 친일파들끼리. 다들 친했죠. 이 경력이 인정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나중에는 또 이제 무역협회 부회장, 부흥부 상공부 장관, 해운공사 사장, 뭐 능률협회 회장, 화신산업에 전무한 그 인연으로 완전 경제인으로 해방부에 또 변신해가지고 이런 화려한 경력을 또 쌓기도 하는데요. 주요한을 얘기하면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독특한 창시명입니다. 한자로는 송촌괭일, 일본말로는 마스무라 고이치. 이제 여기서 괭일은 팔괭이루에서 따온 겁니다. 네. 이제 팔괭이루라는 것이 이제 팔괭이루 우주 아니 뭐 지구에 전부 다 이건 하나의 집이다 하는 이런 일본 정신.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일본 정신이라고 하는 예 거기에서 팔괭을 따온 것입니다. 송초는 이제 마스무라라고 하는 것은 성이고 소나무가 많은 마을 이런 전형적인 일본식이죠. 네. 괭일의 앞에가 창씨고 뒤가 계명입니다. 창씨는 일본식으로 따왔고 괭일은 일본 혼에서 따왔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일본 창씨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는 닭깎이 마사오 아닙니까? 네. 한자로 치면은 고목, 노풀꽃자, 나무목자, 발을정자, 수컷웅자. 네. 닭깎이, 이 고목. 근데 박정희 창씨 개명은 그렇게 친일적이진 않아요. 왜? 그래서 또 더 예. 친일적인 걸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카모토 예. 미노루는 사실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네. 박정희 창씨의 고목할 때 고는 박정희가 고랭박씨입니다. 네. 고랭박씨에서 따온 고자입니다. 그다음 목은 박정희의 왼쪽이 남목의 오른쪽에 전박이잖아요. 네. 이 박에서 따온 것이고 정은 박정희의 정에서 따온 것이고 웅은 흔히 일본 남자 이름의 끝이 되게 웅자입니다. 마사오 네. 뭐 무슨 오 할 때. 네네. 내가 아는 사람 뒤에 웅자 들어간 사람 있는데. 뭐 아니 그게 일본 잔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많이 쓴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주요하는 이 창씨개명 송촌 갱일로 해서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인데 저기 내 애인이 서서 맨발로 기다리는 아닙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 정도의 사람이 난 그런 신을 근데 나는 또 사실 문학적으로는 그 이인직보다는 주요한 씨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 너는 좀 자유롭잖아. 후대 인물입니다. 네, 좀 후대 인물이에요. 자유롭고 너는 퇴폐적 낭만주의 이런 거에 미혹 당할 만하지. 그 바로 이 주요한의 시비가 광화문에 지금은 외교부 앞이군요. 네. 외교부 건물이 정부청사 앞에 새로 지은 거 있죠. 네. 바로 그 앞에 소공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임종국 선생님이 내선일체 선구자라는 금지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군요. 할 수 있죠. 바로 근데 이런 지금- 창시민 같은 데서. 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부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이름 바꾸는데 뭐 홍익 무궁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바꾼 거잖아. 시기죠. 옳지. 딱. 네. 네. 옳지. 선생님 저 똑똑하고 예쁘죠. 만나보니까. 다시 보니까 새삼 예쁘네요. 진짜 딱 그런 식입니다. 저희 우리 네네.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예쁘다는 말을 안 하면은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외교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정부 종합청사 앞에 현재 외교부하고 이 시비 주요한의 시비가 있는 거하고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문 잠시 있을 때는 제호가 대한메일이었습니다만은 참 서울신문이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베델의 대한메일 신보입니다. 네. 대한메일 신보 꼭 정신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반대지만은 대한메일 신보가 일제 때 대한이 떨어져 나가고 네. 매일 신보가 되고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이 그걸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꿨습니다. 아니 제가 그 정의사님 방송에 나갔는데 안 그래도 그 현충원 독립지사 묘소에 그 일본 단풍나무가 예, 심어져 예.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나 생각하냐고 단풍. 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질문을. 그래서 뭐 사실 전 그게 노무라 단풍인지는 몰랐어요. 네,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방송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지.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심어놓는 새끼들이 개새끼지. 그렇잖아요. 그걸 왜 심어?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모르고 심었어도 개새끼고 알고 심었으면 더 개새끼야. 아, 진짜. 알고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냥 이런 식으로 창씨개명도 하는 새끼들인데 나무라고 아니 모르고 근데 너무 심었겠어? 저는 미관상 그냥 좋다고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가리고. 현충원에는 그 노무라 단풍나무든 사쿠라 페스티벌이든 거기 가서 하는 거는 어울려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예. 어울리지만 또 안 어울린 사람들도 근데 왜냐면 있다는 거지. 거기서 어울리지 않는 건 애국지사 묘역이에요. 맞아 사실. 맞아. 거기서 나비 넥타이처럼 어울리지 않게 어색하게 가 있는 건 애국지사 묘역인 거고 맞아. 걔네들은 뭐 딱 어울려요. 사쿠라 아. 페스티벌 하면 딱 어울릴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장 거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현충원에. 근데 사실 내가 볼 때는 거기 안장 거부할 시간이 없으셨거나 이제 얘기를 못 하신 없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쫓고 닭깎이 나서는- 마사오와 함께 묻힌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쫓고 나서는 이게 자기가 무슨 결정할 게 일이야.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선님 말씀은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해 안 네. 하시겠죠. 제 며느리 취지는 이런 거 그렇고. 좋아합니다. 네, 취지는 그렇고 이제 선생님만 다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이해됐으니까 그러면 넘어갑시다. 아빠! 친구들이랑 견학가게 10,000원만 주세요.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 공주님? 경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랑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갈 거예요. 나 이런 미친 학교. 화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라디오 반민특위를 들려주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반민특위. 친일 언론인 얘기를 하면서 한두 명 뭐 더 보탠다면은 우선 좀 이름은 낯설지만 서춘이라는 사람도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일본 유학 시절에 28 독립선언에 참가한 그런 분인데 경도제대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산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로 시작한 경제평론가인데요. 동아조선 폐간되고 난 뒤에 이제 매일신보로 옮겨가지고 매일신보에서도 주필을 지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친일을 시작했고 단체에서도 많이 활동했습니다만은 1963년에 28선언에 참여한 그 공적으로 당시 대통령 표창, 나중에는 이제 애족장 5등급 훈장을 받았는데요. 이런 말씀하신 이 특히 기자 이런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증거 자료가 딱 부러지게 있기 때문에 낙장불입이죠. 예, 완전히 공은 공대로 네. 귀하게 활용되거나 또 관은 과대로 이렇게 완전 증거 자료로 딱 그 문필가들이 아무래도 다른 직종보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흔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96년에 서운 취소됐고요. 지난 2004년에는 대전에 있던 국립묘지의 묘가 이장됐습니다. 파헤쳐졌다고 그랬는데 결국 논란이 되고 하니까 유족들이 묘를 파갔죠. 그다음 이 사람 한 사람만 일단 좀 더 할 텐데요. 뭐 기자들도 새로 창간되고 뭐 이런저런 또 근무하다 보면은 갈등도 있고 해서 옮기기도 하지만 10개 신문을 넘나든 아주 드문 사람 중에 하나가 유광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살기도 했어요. 언론계 2인제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출발도 특이하네요. 면서기를 하다가 입사했어요. 네, 매일신보에. 그렇죠. 예.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갔구만. 그래 보면 또 그러나요? 그래서 만주에서 동아조선, 뭐 시대, 중해, 조선, 중앙. 여기 중앙은 지금 있는 그 중앙일보가 아니고요. 네. 당시 이 시대일보가 중해일보, 중앙일보, 마지막에 여운형이 사장을 하던 조선중앙일보 그렇게 제호를 바꿔 나갔을 때 그때 당시 중앙일보입니다. 30대 초반. 그래서 이제 뭐 해방 후에도 계속 활동을 했고요. 54년에 한국일보까지 지금 있는 저 한국일보, 네. 장시 한국일보까지도 근무를 했고 뭐 이것저것에서 뭐 편집국장 등 주요 경력도 많이 했고 잡지도 많이 기고도 많이 했고요. 해방 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 경력에서 주목할 것은 1971년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점, 친일 언론인이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심사에 참여한 점, 1997년에 제대로 평가를 했어. 도둑이 매를 든 격이라고 바로 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친일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만 넣기보다도요. 이 사람 이런 공적 때문에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니,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 우리나라에. 아 정말. 그러니까 임종국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친일파들이 해야 될 게 안 된다.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한일 외교 전면에 나서지 마라. 나서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애국 선열들의 공적을 원하는데 가담하지 마라. 당신들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광일 같은 사람이, 유광일 위에도 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뭐 이 사람 몇 등급이니? 이 사람은 뭐 인정할 만하니 안 하니?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대훈장 뭐 이런 거 다 봤고요. 이 꼬라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죠. 아니 근데 한국 역사가 아픈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친일을 하면 떵떵거리고 대대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독립운동을 하면 정말 3대가 망하고. 그건 단순히 수사가 아닙니다. 네.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한 독립운동가는 뭐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익명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에서 백범을 모시고 임시정부 비서장을 했던 그 차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 씨 같은 경우에 네. 지금 70대인데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그 한국에 귀국해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초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못 배우니까 좋은 직장을 또 못 가죠. 독립운동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손들에 대한 이런 학비 보조나 이런 연금이나 취업 알선이 이것도 한참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훈장 하나. 그 훈장 위조족이 그거 가지고 밥이 나옵니까? 뭐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완전 기반이 붕괴되고 난 뒤에 이제 친일파들은 그걸 계속 대를 이어서 기반을 쌓고 독립운동가 후예들은 완전 기반이 붕괴되고 나니까 일제시대보다 전 더 견고해졌다고 봐요. 더 그렇죠. 친일 매국노들의 어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기득권의 위치는 더 대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거를 하는데
보면은 아버지 직업, 예전에는 뭐 직업 이런 거 쓰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네.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다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 직업란이 없대요. 할아버지가 뭐 하셨는지 쓰라는 거야. 아, 그래야 이제 그 집이 진짜 부자인지, 진짜 탄탄한 진짜 부자인지 아니면 갑자기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사립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있대는데 저는 거기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거기서 제일 좋은 답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 자기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쓰면 그죠? 네. 이렇게 쓰면은 그 집은 완전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저도 정말 그런 얘기 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만나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친일파였잖아. 아, 그래, 쟤네 집 부자잖아.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래서 뭐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또 우리나라 교육의 메카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는 아버지가 벌어가지고 아이가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교육비나 이제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근데 아빠의 무관심은 왜 들어갑니까? 네, 아빠들은 이제 무관심한 게 더 좋다. 뭐 돈만 벌어와라. 네. 뭐 이런 거. 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검찰의 수사는 쇼인지도 모르지.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막말 너희들의 헛소리 천만 번 양보해 옳다고 하여도 그래도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전황을 위해 죽으라 전두환이 영웅이라 선동하고 찬양했던 지라시 그래서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찌그러져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의 사과 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채 잣대기로 갈취하는 조폭들 그래서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빙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 거야